지난해 말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가장 급부상한 대권 후보죠.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 달 남짓 만에 또다시 목포를 방문했습니다. 네, 전남에서 강연 활동을 중심으로 시민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이재명 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해 11월 말에 목포를 찾아주셨는데 또다시 올해 초에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대권 행보로 저희가 이해도 될까요? 어쨌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어떤 행보를 좀 이어가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대한민국의 야권, 소위 민주주의 진영의 핵심은 이제 호남이고, 또 앞으로 민주당의 경선도 결국은 저는 호남에서 다 결판이 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호남에 여러분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네. 또 호남의 현안도 파악하고, 또 이 접촉을 좀 늘려야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네, 자주 오게 됩니다. 네. 예. 지난번에 방문하셨을 때 말씀을 좀 요약해보면 탄핵 정국에 대한 우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87년 6월 항쟁 이후 때처럼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새누리당이 깨지고요. 제3지대론에 또 개헌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최종 결론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좋은 기회다, 대체적으로 이기지 않겠냐라고 낙관하는 분위기인데, 네. 저는 우리가 딱 87년 대투쟁 이후에 소위 허위 6.29선언, 그다음 신삼당 합당 이런 것들로 사실 그 군사 독재 세력이 권력을 계속 이어갔는데, 이번에도 그럴 염려가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걸 피하려면 우리 이제 시민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더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 자기 정치 집단 이익이 아니라 정말 이 국가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좀 더 대승적으로 좀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전체를 좀 봐주셨으면 싶습니다. 네,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대권 후보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좀 행보를 이어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목포에 오셨으니까 또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에 오셨습니다. 네. 시장님께는 김대중 전 대통령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단순하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남북 관계를 그야말로 열어낸 통일의 초석을 쌓은 분이시죠. 네.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이 남북 관계에 대한 정책으로는 햇볕 정책, 그야말로 강원 양면 정책을 그야말로 융통성 있게 구사한 대표적 사례였고 매우 성공적이었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한반도 국제 정세 하에서는 또 남북 관계 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그 햇볕 정책을 발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한반도라고 하는 게 대륙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중간지대에 있어서 조금만 잘못하면 여기저기 뜯겨서 그야말로 존재가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적인 요소가 많은 곳인데 이럴 때일수록 국익 중심의 자주적 균형 외교를 해야 되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중심이 돼서 외세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한반도의 운명을 열어가는 그런 적극적이고도 좀 능동적인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대표적으로 잘 해내신 분이고 모범을 만들어주신 분이라서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분이고 가장 필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이번에는 공약에 대해 좀 짚어보도록 하죠. 대권 주자로는 처음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연간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근데 이 공약이 성남시의 청년 배당처럼 포퓰리즘 논란도 안고 있거든요. 취지와 또 이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그런 계획을 좀 밝혀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농어민, 그다음에 장애인, 그리고 세대별로는 아동, 유아, 그다음 학생, 청년, 29세 말까지,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약 2,800만 명인데 여기에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면 가구당 보통 한 200~30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되게 됩니다. 네. 재원은 국가 예산이 400조인데 이게 7% 정도만 조정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돈이고 4대 강이라든지 무슨 방위비리니 이번에 창조 예산, 또 자원외교 이런 데 쓰는 돈만 아끼면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남시 시정을 6년 동안 하면서 세금 늘리지 않고 있는 세금 잘 아껴서 지방자치단체는 여력이 거의 없지만 거기서도 7%를 아껴서 빚 다 갚고
연간 1,000억 정도의 복지 정책을 정부와 싸워가면서도 저희 관찰했는데 네. 정부는 훨씬 더 쉽죠. 28조 원은 그야말로 국가 예산의 7%에 불과해서 마음만 먹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구체적으로 그 보관들을 들어보고 싶은데 벌써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돼서요. 이 질문을 좀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어촌에서 보면 진보든 보수든 어느 쪽이 정권을 잡더라도 어려운 건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또 사회나 이런 구조적인 현실을 보면 사람도 그렇고요. 재화도 그렇고요. 다 모두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점점 더 농어촌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법을 좀 갖고 계십니까?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발전 전략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집중되면 그 기회와 자원들이 효율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죠. 그래서 자치와 지방 분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많이 내려줘야죠. 첫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국가 이제 산업 전략에서 농업을 이 전략 산업으로 봐야지 지금처럼 이제 사양 산업으로 봐가지고 없어지면 그만이다 이러면서 학대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농촌은 대기업, 수출 대기업들을 위한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서 희생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긴 이익을 농촌에 배분해야죠. 근데 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역시 농촌 기본소득 형태가 좋고 지금 현재 직불금도 좀 올리고 그다음에 농산물에 대한 최저 가격 보장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농촌 지역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면 거기에 대해서 주택 지원을 좀 거의 무상으로 할 수 있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지원을 좀 늘리고 농촌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고 하면 농촌 지역도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균형 발전을 위한 이런 노력들을 우리 지역민들과 많이 나누는 자리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